수변 식물에 비해 숨막히는 물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강변을 산책하다 보면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나무가 있습니다. 긴 가지를 머리카락처럼 늘어뜨린 수양버들입니다. 서양에서는 그 모습이 마치 비석 위에 엎드려 우는 여인 같다고 하여 우는 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동양의 시인들은 이별의 장소인 나루터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건네며 슬픔을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플로리스트의 눈으로, 그리고 식물 생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버드나무의 그 처연한 자태는 슬픔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치열하고 계산된 전투 형태입니다. 강가는 식물에게 결코 낭만적인 낙원이 아닙니다. 그곳은 흙입자 사이가 물로 가득 차 산소가 부족한 저산소 환경이자 주기적으로 닥치는 급류가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리려는 위협적인 교란지대입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버드나무는 두 가지 진화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통기 조직의 발달, 뿌리의 스노클. 대부분의 육상식물은 뿌리가 물에 잠기면 며칠 내로 썩어 죽습니다. 하지만 버드나무는 줄기에서 뿌리 끝까지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공기 파이프, 즉 통기 조직을 발달시켰습니다. 잎에서 들이마신 산소를 이 파이프를 통해 물속 깊은 뿌리까지 다이렉트로 공급합니다. 일종의 자체 산소 공급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유연함과 부정근. 참나무처럼 뻣뻣하고 강한 나무는 홍수가 나면 부러지거나 통째로 뽑혀나갑니다. 하지만 버드나무는 가지를 유연하게 늘어뜨려 물살의 저항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줄기 곳곳에서 흙을 닥치는 대로 움켜쥐는 부정근을 빽빽하게 뻗어 집안 붕괴를 버텨냅니다. 고대 문명도 바로 이 버드나무의 딜레마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류는 왜 위험천만한 강가에 정착했을까요? 맹물만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상류에서부터 온갖 유기물과 미네랄을 싣고 내려온 충적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강은 홍수 때마다 이 천연 비료를 공짜로 뿌려주었지만 동시에 집과 가족을 집어삼키는 두 얼굴의 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역사학자 카를 비트포겔의 그 유명한 이론, 동양적 전제주의 혹은 수력 사회 가설이 등장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고대 오리엔트 지역,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중국, 인도에서 강력한 전제 군주와 관료제가 탄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강물의 범람을 막기 위한 제방 건설,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 축조, 그리고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관계 수로를 파는 일은 부족 단위나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다 죽는다. 이 생존의 공포 앞에서 인류는 대규모 노동력의 동원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천 명을 동시에 움직이게 하는 채찍과 나팔 소리, 쌀 한 톨까지 세금으로 걷어 노동자에게 배급하는 행정 시스템. 즉, 고대의 국가는 왕의 권력욕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홍수라는 자연재해에 맞서기 위해 인간들이 스스로를 부속품으로 갈아넣어 만든 거대한 사회적 댐이자 인간 방파제였습니다. 중국 전설의 성군인 우 임금이 13년간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치수에만 매달려 왕위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물을 다스리는 자가 곧 정치의 주인이 된다는 고대의 진리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생각이 지금 시대에도 작용하여 물을 다스리는 자가 권력을 갖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청계천을 개조하고 한강에 버스를 띄우는 일들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기의 예술과 건축은 어떤 모습으로 피어났을까요? 강가는 진흙의 세계입니다. 흐물거리고 형태가 없고 홍수가 나면 모든 경계가 지워지는 혼돈 케이아스의 땅입니다. 이 불안한 진흙 위에서 인간은 역설적으로 절대적인 견고함과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갈망했습니다. 그 갈망이 응축되어 폭발한 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와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1. 기념비성의 심리학. 독일의 예술사학자 알로이스 리글은 이를 예술의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예술적 의지는 자연의 모방이 아니라 흐르는 자연에 저항하는 결정체적인 추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피라미드의 완벽한 사각뿔 형태, 지구라트의 반듯한 계단, 이 거대하고 기하학적인 건축물들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인간은 무너져 내리는 강가의 산보다 더 단단한 인공의 산을 쌓음으로써 우리는
자연의 폭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시각적인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수직의 욕망신에게 닿으려는 사다리. 평평한 범람원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높은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물이 차오르면 피할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메르인들은 진흙벽돌을 구워 하늘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지구라트의 꼭대기는 홍수가 닿지 않는 성역이자 신이 강림하여 인간과 소통하는 접점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수직 구조물은 단순한 신전이 아니라 홍수의 공포에 떨던 백성들에게 보라, 우리에겐 저 높은 곳이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정신적 닻이었습니다. 3. 나르메르 팔레트 혼돈을 정리하다. 이집트 최초의 통일 왕을 그린 나르메르 팔레트를 보면 왕은 적 혼돈을 몽둥이로 내려치고 있고 그 아래 적들은 질서 정연하게 목이 잘려 있거나 밟혀 있습니다. 이집트 미술 특유의 경직된 자세와 격자 구조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림 속에서조차 완벽한 질서와 변치 않는 규범을 구현하여 현실의 불안을 잠재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가장 강력한 접착제다. 버드나무가 물살에 쓸려가지 않기 위해 수만 가닥의 뿌리로 흙을 꽉 움켜쥐듯 고대 문명은 홍수라는 거대한 공포 앞에서 서로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움켜쥔 손들이 모여 국가라는 뿌리가 되었고 그 절박한 기도가 쌓여 피라미드라는 거대한 꽃이 피어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4대 문명의 유적을 보며 와, 옛날 왕들은 권력이 엄청났구나라고 감탄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거대한 돌덩이들 사이에서 고대인들의 떨리는 숨소리를 듣습니다. 강물이 언제 범람할지 모르는 불안한 밤, 그들은 변하지 않는 돌을 쌓고 또 쌓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문명은 풍요가 아니라 이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농부가 된 락커, 농락이었습니다.